집 하나 못 해주는 주제에 이 노인네가 며느리 지연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순옥 씨의 뺨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찰싹 방안을 가득 채운 충격의 소리.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모든 정적 속에서 순옥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믿기지 않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려 퍼졌고 5년 동안 쌓여있던 권위와 체면이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순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의 뺨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억눌린 감정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을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5년이 해결돼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 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한마디의 인정도 한 번의 감사도 없었던 지난 세월이요. 순옥 씨는 처음으로 자신과 며느리 사이의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뺨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쌓인 억울함과 권력의 게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고,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나 갈등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5년 동안 억눌린 삶과 권위를 깨고 자신만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맞서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시청하는 내내 숨을 고를 수 없을 만큼 긴장감과 호기심이 이어질 겁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옥입니다. 69살이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을 땐 남편 내조하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라는 말 하나에 하루를 버텼죠. 그게 제 존재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걸 바꾼 단 한 번의 뺨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는 마치 호텔 연회장 같은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게 반짝였죠. 이탈리아에서 들여왔다는 접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한 접시 값이 제 연금 한 달치보다 비쌌습니다. 고급 아파트 40층, 유리창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제 안의 공기는 얼음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저녁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느꼈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힐 때 나는 소리조차 신경 쓰였고 냄비 속에서 끓는 갈비 양념 냄새마저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5해 동안 이 집에서 느껴온 그 묘한 긴장감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1시간 전 며느리 소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사돈어머니 경자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제게 코트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옷걸이에게 하듯이요. 사돈아버지 태수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선 그 정도만 해도 예의였죠. 저녁 준비엔 꼬박 6시간이 걸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3군데의 시장을 돌았습니다. 가장 싱싱한 채소, 제일 좋은 등심을 고르느라 손이 얼었어요.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으로 고명을 썰다 보면 손끝이 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께 전수받은 비법 양념으로 재운 고기였죠. 향이 퍼질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밥이지. 그 말 한마디가 그리워 저는 매번 그 레시피를 지켜왔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놓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재앙의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게 코웃음 섞인 소리. 경자 씨의 입에서 나온 그 비웃음이 공기 속을 갈랐습니다. 소연아, 이게 내 시어머니의 실력이야? 그 목소리는 사람을 심판하는 판사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무릎이 떨리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을 이어온 맛이라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침묵이 생존이었으니까요. 그때 소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위에서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잖아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창피 주지 않는 거. 제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해야 했죠.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찰싹. 그 소리는 정말로 얼음이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맑고 너무 아팠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제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뺨이 불타듯 달아오르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더군요. 내 얼굴을 만지면서 이게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식탁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자 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웃음은 아니었지만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돌렸고 제 아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잔만 바라봤어요. 그 잔 속에 용기가 들어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감히 우리 부모님께 이런 걸 내놔요? 소연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싼 와인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우리가 왜 여길 있게 해주는 줄 알아요? 당신 우리 체면 깎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우리가 여길 있게 해준다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깎여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손주의 할머니도 아니었죠. 그저 잠시 머무는 불청객, 눈에 거슬리는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느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던 걸까? 모든 시작은 5해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떠났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둘로 갈랐습니다. 43년을 함께한 사람의 온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제게 너무나 비싸고 낯선 곳이 되어버렸죠. 연금으로는 한 달 살기도 벅찼고 살던 집은 낡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살아보려 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늙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더군요. 병원비, 관리비, 전기세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때 아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와요.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엔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걸. 소연의 눈빛 속에 감춰진 불편함을 이미 수차례 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원룸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었죠. 잠시만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는 감옥이 되었고 그 감옥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몸이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좁은 방, 창문 하나 없는 공간. 매트리스 하나, 작은 서랍장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어요. 며느리 잠을 깨우면 하루가 망가질 테니까요.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을 때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이 집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난방은 꺼져 있었죠. 하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그 냉기 속에 숨겨진 메시지였어요. 이 온기도 우리가 허락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다 손주 서준이가 나올 때면 잠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공룡 잠옷을 입고 졸린 눈으로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그때만큼은 제가 다시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6시 반 소연이 방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죠. 국이 짜다. 밥이 질다. 아직도 청소가 덜 됐냐?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들. 그 말 속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저를 지워버리려는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늘 바빴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죠. 회사 가야 돼.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폭력은 그렇게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 손으로 바뀌었죠. 밀침, 던짐, 그리고 오늘의 급뺨.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갔다는 걸요. 그건 부서짐이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분명히 깨지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아온 얼음이 너무 많은 상처 위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아주 차갑고 명확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야 할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순옥은 한때는 당당한 아내였고 사랑받는 엄마였으며 집안을 조용히 하지만 품위 있게 꾸려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 집이었고 내 가족이었던 곳에서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긴 하지만 들리지 않고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순옥은 자기 아들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마치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포근한 침대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새벽 5시 반이면 진동 알람에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얇은 베개 밑에 넣어둔 휴대폰이 울리는 진동 소리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창고방은 항상 추웠고 담요는 하나뿐이었어요. 얇은 벽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왔지만 그녀는 감히 난방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권력의 표시였으니까요. 천장 가까이 난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면 순옥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관절이 삐걱거리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부엌에는 6시가 되기 전에 들어가야 했어요. 소연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춘 아침 준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알맞게 되어야 하고 국은 정확히 간이 맞아야 했으며 반찬은 정해진 자리에 놓여야 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순옥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매번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이 김치 너무 짜요. 맛도 못 느끼세요? 미각도 다 낡아버린 거예요? 날카로운 말들이 공기 중을 떠다니며 순옥을 질식시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죠.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청소, 옷장 정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극세사 천과 고급 세제를 들고 이미 반짝이는 바닥을 문지르고 욕실 타일을 무릎 꿇고 닦고 소연의 옷장에 손을 대며 비단과 캐시미어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셔츠와 드레스 한 벌 값이 순옥의 한 달 연금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적 노동이 아니었어요. 아픈 무릎도 부은 손가락도 견딜 수 있었죠. 정성으로 만든 음식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괴로운 것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매일 조금씩 지워지는 것이었어요. 소연은 날마다 순옥의 자존심과 존재감을 조금씩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지 마세요. 잠깐 앉으려는 순간에도 소연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햇살이 이탈리아산 소파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순옥의 다리는 피로로 떨렸죠. 손자 서준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워버린 듯 했습니다. 화장실마저 허락된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가족용, 손님용, 할머니용, 아무것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순옥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말이 걸려 독약처럼 삼켜졌습니다. 최소한의 존중과 친절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창고방으로 돌아가 얇은 매트리스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행복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 아기 현우를 안고 있는 사진, 따뜻한 햇살 속의 집과 웃음, 그 모든 순간이 먼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순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홀로 무력하게 변해버렸는지, 손주와 아들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 이제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로 시작된 공격, 실수로 밀치는 행동, 손목을 잡아멍이 드는 일, 모든 것이 쌓여 이제는 순옥의 마음속에 단단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이 베이는 소연의 목소리와 행동 속에서 순옥은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반복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연기하는 소연과 그 모습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모임과 소셜미디어 속 웃음과 칭찬 뒤에 숨은 진실은 오직 순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순옥은 아들에게도 여러 번 말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현우를 붙잡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이 상황이 정말 그러나 현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소연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냥 기분 상하게 하지 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숨 쉬는 것조차 도발인 것처럼 아들은 말했습니다. 순옥은 창고방으로 돌아와 빗장을 걸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워서였습니다. 69,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던 인생, 수십 년간의 희생과 결심으로 쌓아온 소박하지만 존엄한 삶은 이제 차가운 창고방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바친 사랑과 희생을 알아줄 사람들에게서 학대와 무시에 맞서야 하는 현실, 이 무거운 사슬은 오늘도 순옥을 짓누르고 있었죠. 순옥은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걸까? 그 질문이 잠 못 이루는 밤 내내 그녀를 따라다니고 가족들이 편히 잠든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온전히 보이지 않는 채로 홀로 울게 만들었습니다. 순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그 모든 것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 속에서 피어나는 불안과 희망, 그 사이에서 순옥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창고방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고통이,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존심과 기억,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 서준이와 아들 현우의 존재가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슬 속에서도 순옥은 여전히 조금씩 흔들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은 변화의 기운이 그녀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그림자 속 여인의 마음 속에는 단단하지만 미묘하게 움직이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이 곧 순옥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 씨의 캄캄한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환한 빛이 있었어요. 바로 7살 손주 서준이었죠. 어린 서준이는 몰랐어요. 자기가 할머니의 생명줄이라는 걸, 작은 웃음 하나, 작은 손길 하나가 할머니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그 집에는 나름의 리듬이 있었어요.
순옥 씨는 마치 감옥 속 죄수가 간수들의 패턴을 외우듯 그 리듬을 익히고 있었죠. 아침은 늘 희미한 회색빛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탁이 필요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그녀를 깨우고 소연 씨는 그마저도 순옥 씨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곤 했죠. 새벽 6시 전 집안 식구들이 깨어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만이 순옥 씨의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부엌을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따가운 시선도 날카로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순옥 씨는 사랑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잔탓에 뻣뻣해진 손가락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고 서준이의 아침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도마를 서랍에서 꺼내면 낮은 소리가 났고 부드러운 식빵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옥 씨는 쿠키 틀로 평범한 식빵을 공룡과 별 모양으로 눌러 만들고 딸기 조각과 블루베리로 웃는 얼굴을 완성했어요. 손주의 눈이 반짝일 모습을 상상하며 몰래 주머니에 숨겨둔 펜으로 작은 메시지를 적어 냅킨 속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해, 우리 서준이 참 용감해 같은 말들이었죠. 이 조용한 행위는 집안에 깔린 미움과 긴장 속에서도 순옥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었어요.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죠. 서준이가 부엌으로 아장아장 들어올 때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잠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순옥 씨의 온몸에는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아이가 아침 식사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순간 그 순수한 기쁨이 순옥 씨가 견뎌온 모든 모욕과 냉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죠. 서준이의 작은 손이 식탁 너머로 뻗어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 딸기즙으로 끈적이는 손가락에도 순옥 씨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오랜만에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사랑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서준이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집안을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발걸음도 목소리도 작아지고 있었죠. 소연 씨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면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언제 불어올지 모를 폭풍에 대비하며 몸을 움츠리는 모습, 그 속에서 순옥 씨는 돌처럼 무거운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느 가을 오후 햇빛이 낡은 거실 카펫 위에 황금빛 네모를 그리고 있었죠. 순옥 씨는 서준이의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손주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 위에 웅크리고 얼굴은 베개에 묻혀 있었고 숨죽인 울음소리가 순옥 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서준아? 순옥 씨가 물었지만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소연 씨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포의 그림자였습니다. 서준이는 할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가 사랑과 인정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순옥 씨의 존재마저 협박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순옥 씨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팔 안에서 떨고 있었고 순옥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짜 끔찍한 건 순옥 씨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조건부로만 존재하게 되는 아이의 마음속으로 독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순옥 씨는 그 사랑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켜야 할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현우 씨는 늦게 퇴근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으며 부엌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오후 내내 침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나온 뒤 완벽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오스카상이라도 받아야 할 듯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며 손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가슴은 긴장으로 꽉 막혀 있었죠. 서준이는 그 모든 어른들 사이에 앉아 어른들의 갈등과 긴장을 목격하며 작은 눈으로 모든 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느끼기에는 충분히 큰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죠. 밤이 되면 순옥 씨는 서준이를 재우러 갔습니다.
소연 씨가 이제 그런 응석바지 짓은 그만이라고 소리치기 전까지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할머니와 손주만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속삭이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세 마디가 순옥 씨가 하루를 더 버틸 힘이 되어 주었죠. 그러나 새벽 어둠 속에서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웠지만 현우는 할머니의 존엄이 조금씩 벗겨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가 되어버렸죠. 사랑은 충분했을까요? 아니면 순옥 씨는 단지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있을 뿐일까요? 친절함은 약함이 되고 부드러움은 학대를 부르는 세상을 자신도 모르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서준이가 학교 끝나고 달려와 통통 튀는 발걸음으로 할머니를 반기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순간, 순옥 씨는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헛되지 않았고, 다정한 순간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언젠가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 씨앗들이 꽃을 피울 거라는 희망을 느끼면서도 순옥 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잔인함은 점점 심해지고 서준이는 평생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배워가고 있었죠. 순옥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인간성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을 견디면서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손주는 할머니의 빛이 필요했고 할머니도 손주의 빛이 필요했죠. 그 답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것이고 순옥 씨는 그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요. 순옥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외부의 폭력과 학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에서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그 균열이 점점 커져 언젠가 그녀를 새로운 결심과 행동으로 이끌 것임을 순옥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서준이의 작은 손, 순수한 웃음, 그리고 무조건적인 신뢰가 이 긴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빗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언제까지 순옥 씨를 버틸 수 있게 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그림자와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예감, 그 예감 속에서 순옥 씨는 오늘도 손주와 함께 작은 희망을 움켜쥐고 숨죽이며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숨죽임 속에서 기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순옥 씨만이 느낄 수 있었어요. 검은 세단의 문이 닫히고 순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택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의 가을빛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진 채 오래전부터 배워온 인내와 참을성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대저택의 전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계산된 듯 배치되어 있는 이곳은 그녀가 이제껏 발을 디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조용히 감시하고 있는 듯한 공간에서 모든 사물들은 은밀하게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제복을 입은 가정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화려하고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선 식당은 또 다른 차원의 압박감을 선사했습니다. 2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위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벽과 천장, 바닥까지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옥은 자신이 작은 박물관 전시물처럼 배치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이경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외모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세심하게 관리된 머리와 화장, 값비싼 드레스는 순옥의 눈에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권력과 우아함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젓가락 하나를 드는 손짓조차 순옥을 향한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저 끝 테이블에 앉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존재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사람, 바로 자신이 느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정교하게 준비된 코스를 하나하나 서빙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제대로 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항상 경자와 소연에게 붙어 있었고 그들의 눈길은 차갑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자가 입을 열자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던데요. 요즘 꽤 힘들게 하신다면서요. 한 음절 한 음절마다 비난이 떨어지는 소리였고 순옥의 위장은 불안과 굴욕감으로 조여왔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소연은 엄마의 곁에서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딸을 기준을 갖도록 키웠어요. 최고의 교육을 시켰죠. 서울대학교 유학,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기회까지. 그런데 당신은 그 대가를 가치 있게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옥은 서서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음을. 그동안 잠시 잊고 있던 수많은 봉사와 헌신, 사랑의 시간은 모두 무가치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에서 불현듯 남편이 남긴 서류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창고방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그 가방 속에는 그녀와 서준이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재산과 기록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짐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소연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처럼 순옥은 그들의 판단 속에서 자신을 방어할 길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경자가 일어나 테이블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하이힐의 딱딱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순옥 앞에 멈춰 선 경자는 차갑게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손은 순옥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총성과도 같은 충격 속에서 시간은 멈춘 듯했고 뺨의 고통은 얼굴 전체로 퍼졌습니다. 경자는 차분하지만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배은망덕한 것에 대한 벌이에요. 우리 딸이 베푼 관대함을 이렇게 보답하다니요. 방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빙 직원들은 사라졌고 태수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얼어붙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굴욕 속에서 순옥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결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들의 시선과 평가가 전부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이 저녁을 패배로 끝낼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며 의자가 대리석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울렸지만 그 소리는 침묵 속에서 폭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뺨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등을 곧게 펴며 잊고 있던 존엄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몸이 좀 안 좋네요. 밖에서 차를 기다리겠습니다. 조용히 말한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고 걸음을 옮기는 한 발 한 발마다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식당을 지나 복도를 따라 걸으며 완벽하게 배치된 예술품과 꽃들을 지나쳤지만 순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순옥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굴욕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결심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정해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곧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자신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순옥의 눈빛은 이미 다음 계획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아직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채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밤 공기 속에서 떨어지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그녀를 감쌌고 손잡이를 꽉 잡은 손가락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택을 떠나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의 주체가 자신임을, 그 어떤 비난과 모욕도 그녀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함을. 차는 도로를 따라 움직였고 도시의 불빛이 창을 스치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옥은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하며 손주 서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 움직임이 현실이 되는 순간까지 아무도 그녀의 결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창고방에 이렇게 고요하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좁은 창문 하나를 통해 부드럽게 쏟아지는 빛이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마치 작은 요정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듯 했죠. 순옥 씨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얇은 매트리스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지난 5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기억과 상처를 떠올렸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어깨 사이에 남은 통증마저도 아침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순옥 씨 주변에는 그녀의 삶을 바꿔줄 서류들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랜 이불 위에 질서 있게 놓인 은행 통장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와 투자 포트폴리오, 가리고 법률 서류들까지. 거친 손끝이 서류들을 스칠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이 소리는 낯설게도 희망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한 장의 명함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 김상우 변호사, 가족법 및 재산법. 순옥 씨는 그 명함을 사흘 동안 가슴속에 숨기며 탈출과 독립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어요. 상담은 강남의 조용한 건물 3층, 작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순옥 씨가 사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아는 사람을 마주칠 걱정도 없었죠. 소연 씨에게는 병원 검진을 간다고 말했어요. 믿을 수 있는 거짓말이었죠. 변호사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태없는 안경 너머로 친절하고 진중한 눈빛을 가진 젊은 남성이었죠. 순옥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서류들을 검토하는 그의 손놀림에서 경험과 신뢰가 느껴졌어요. 순옥 씨, 충분한 재산이 있습니다. 평생 편안히 사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며느리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순옥 씨 가슴을 울렸어요. 긴 숨을 들이마시며 오랜 시간 움켜쥐고 있던 두려움과 굴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살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이미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소연 씨의 날카로운 불평 소리, 부엌에서 커피 메이커가 끓는 소리, 현우 씨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순옥 씨의 마음을 조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지난 일주일은 은밀한 반란의 시간처럼 지나갔어요. 소연 씨가 미용실 예약과 와인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현우 씨가 회사 업무로 정신없이 바쁠 동안 순옥 씨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했죠. 아파트를 찾는 것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도, 이사업체를 예약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녀 손에서 이루어졌어요. 방은 2개의 작은 부엌과 안전 손잡이가 달린 화장실, 햇살이 들어오는 베란다. 작은 베란다에는 채소와 허브를 키울 화분들을 놓을 수 있었죠. 방울토마토, 깻잎, 쪽파 순옥 씨의 새로운 삶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짐을 싸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새벽 3시 잠든 서준이를 깨우는 일이었어요. 벌써 7살이 된 손주는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엄마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순옥 씨는 깨달았어요. 남아서 모욕을 참는 것이 손주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자신의 존엄과 선택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서준이에게 남긴 편지가 그녀의 마음을 증명했어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일이 자기 자신이 줄어드는 걸 거부하는 거란다. 때로는 떠나는 게 가장 용감한 선택이란다. 서류 폴더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조용히 창고방을 흔들었어요. 서준이의 작은 목소리, 할머니? 속삭임처럼 들렸죠. 순옥 씨는 무릎이 삐걱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공룡 잠옷을 입은 작은 몸, 가슴에 꼭 안은 공룡 인형, 뒤숭숭한 눈빛. 순옥 씨는 말없이 손주를 안고 매트리스 위에 앉았어요. 작은 몸이 그녀에게 꼭 붙어 웅크리며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았죠. 무슨 꿈이었어, 우리 서준아? 서준이가 속삭였어요. 꿈에서 할머니가 떠나셨어요. 다시 안 돌아오신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순옥 씨의 눈물은 참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났어요. 할머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늘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 손주를 재우고 난 후 순옥 씨는 다시 창고방으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쌓아둔 박스와 서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5년의 굴욕과 체계적 지워짐을 떠올렸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경제적 독립이라는 선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된 자신. 아침 햇살은 점점 높이 올라와 벽에 새로운 빛의 무늬를 그리며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소연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나흘 후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순옥 씨의 삶을 좌우하지 못할 거예요. 순옥 씨는 미소 지었어요. 떠나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미래가 드디어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순옥 씨 69. 삶은 이제 막 그녀를 향해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서울이 또 한 번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고 창고방 안에서는 황순옥 씨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가 된 모습으로 서 있었죠. 나흘 후 그녀는 이 집을 걸어나가 존엄과 선택을 손에 쥔 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당당함과 자유로 가득한 발걸음을 시작할 거예요.